우크라이나가 항상 말했던 우리는 결정적 예비 부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비 부대를 이 바그너 그룹 막기 위해서 북부로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푸틴은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병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프리고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보다 훨씬 앞선 순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치열하고 비극적이고 엄청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 이후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둘러싼 정세가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을 꼭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수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 네. 이게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지금까지 봤던 어떤 쿠데타하고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쿠데타로 진짜 볼 수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쿠데타로 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시겠지만 쿠데타의 목적은 정권 찬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찬탈에 우리 과거사에도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쿠데타의 전형이 뭐냐면 일단은 수뇌부를 한꺼번에 체포하거나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과 정보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프리고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평화의 행진. 총칼 들고 평화의 행진은 아니죠. 근데 이건 전형적인 이른바 무력 시위다. 자기들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인데 이 무력 시위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졌죠. 마치 수도를 점령하러 가는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쿠데타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쿠데타라고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무력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실패하면 뭐 죽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우크라이나가 나름의 반격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집중 조명되는 곳이 있었죠. 바흐무트라고. 네, 이 바흐무트를 둘러싼 굉장한 공방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이 굉장히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흐무트가 어떤 전투였냐면 시가전이었어요. 근데 시가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피를 빨아먹는 진공펌프거든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군은 자기네들의 훈련이 충분치 않은 병력을 넣기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아마 이 무렵부터 바그너 그룹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바그너 그룹이 이 돈바스 일대를 새롭게 점령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바흐무트에서 격전이 되면서 그나마 러시아군 내에서 싸울 만한 부대가 얘네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 부대가 들어갔죠. 그리고 원래 이 전쟁 초기에 바그너 그룹은 한 10,000명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리크루팅을 해서 50,000까지 불어났어요. 5만 명. 예. 와. 그리고 이 바흐무트에 들어갔죠. 네. 여기서 그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병력 자원의 거의 40%의 손실이 나요. 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도 이게 쉽게 말해서 용병 그룹, 용병 회사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용병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뭐냐? 결국 용병들이잖아요. 맨파워거든요. 네. 근데 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맨파워가 엄청난 손실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급해 맞으니까 교도소까지 가서 네. 이제 리크루팅을 했잖아요. 네. 프리고진이 항상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 지금 바그너 그룹은 봉사 차원에서 갔다. 러시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린 이 전쟁에 참가한다고 했거든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돈 번다.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이윤이 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손실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 전투에서 승리했거든요. 네. 그 무렵에 근데 바흐무트 전선에서 사실 그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11월의 반격 이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총사령관이 갈렸잖아요. 네. 수로비킨이 총사령관이었다가 이제 그 게라시모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프리고진하고 수로비킨하고는 굉장히 원만한 관계였어요. 시리아 내에서 같이 굴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돈바스 전투를 한창 할 때 수로비킨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지원을 잘해줬어요, 비교적.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총사령관이 바뀌었고 이 게라시모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 추측인데 절대 이 전쟁 혹은 어떤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이 우리 러시아 정규군한테 와야지. 일개 회사한테 그 영광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전 같은 그런 원활한 보급도 안 됐겠죠. 그래서 바흐무트 전투 한창 있었을 때 그 프리고진이 항상 한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왜 탱크 안 줘? 우리 왜 탄약 안 줘? 우리 왜 보급품 안 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SNS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 바흐무트 전투가 끝났을 무렵에 게라시모프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러시아 정규군의 병력 손실은 6천 정도다라고. 그럼 프리고진 입장에서 뭐? 우리 지금 우리 맨파워가 2만 명이 지금 손실을 봤는데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6천이라고? 그럼 우린 뭐야? 우린 러시아군 아니구나. 총알 받지. 우린 너네 편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프리고진을 따르던 바그너 그룹이 한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모스크바에서 200km 앞까지 접근을 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네.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있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프리고진이 왜 그렇다면 이걸 이제 이렇게 확 열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 목표가 뭐였냐, 프리고진의 목표가 뭐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4천 명부터 10,000명, 8,000명까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하지만 프리고진은 25,000이라고 그러는데 25,000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프리고진은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때려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게라시모프하고 국방장관 쇼이구. 이 둘은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얘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얘네가 지금 모든 영광을 가져가고 있고 얘네가 중간에서 농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극 보면 간신배들이 주상의 성총을 흘려서 이러고 있으니까 신이 나서서 이런 게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특히 게라시모프를 체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로스토프 나노드 바로 위에 러시아군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게라시모프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아마 이 최고위층이 어디에 있냐 이런 정보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 저는 수로비킨 쪽 사람들이 아마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수로비킨도 강등이 됐거든요. 그래서 쫓겨났고 아마 동병상련이 어느 정도 프리고진하고 좀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아무튼 거기에 게라시모프가 있다고 정보를 받았고 들이쳤는데 아마 이게 누설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게라시모프도 다 몸을 피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욱해서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급한 성정으로 해서 하는 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A만 생각했는데 플랜 A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다 데리고 왔어. 그럼 밑에 있는 병력들은 우리 리더가 뭔가 하겠지라는 걸 분명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칼을 뽑았는데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애들한테 야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가자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와 하게 되잖아요. 병력을 보냈는데 웃긴 건 프리고진은 로스토프 나도에 남아 있었어요. 지하 벙커에서. 자기는 지하 벙커에 남아 있었고. 병력을 이끌고 가던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 정보를 러시아도 입수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론트라인에 대부분의 러시아군이 다 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로비킨 쪽 인물들이 이 M4 고속도로 주변에 러시아군이 별로 없다고 좀 많이 알려줬을 거고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러시아는 대통령 직속의 근위 부대가 따로 있어요. 한 30만 넘어요. 네? 30만이 넘는 근위 부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수방사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그 30만 명은 그 전쟁터로도 안 내보내고 일부는 갔다 왔죠. 일부는 갔다 왔는데 얘네가 이 근위 부대가 어느 정도 병력이냐면 전차 세력은 별로 없지만 공격 헬기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다음에 특수부대 같이 이렇게 시가전에 특화된 부대도 많고 기갑 장비도 나름 있고. 근데 클레므린은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쟤네가 오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 얘네가 오니까 나가서 우리 병력을 보내서 여기서 유혈 사태를 일으켰냐. 뭐가 어떻게 됐던 아무리 푸틴이 독재자로 하더라도 적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유혈 사태를 보인다? 굉장히 꼴사납죠. 두 번째, 병력을 축차적으로 만약에 투입해서 바그너 그룹을 막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에는 이미 1만의 병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무군이. 그리고 이 생각했겠죠. 모스크바 처음에 가자 했을 때 와 했는데 모스크바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각은 복잡해지겠죠.
겁도 나겠죠. 예,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야, 우리 대장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대장도 없고. 야, 이게 우리 진짜 싸워야 되나? 이런 게 있었고 뭐 공격 헬기 날라와서 격추시키긴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모스크바 가면 우리가 시가전을 해야 되나?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에 쉽게 말하면 우리 편 같은 애들하고 또 싸워야 되나?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현지에 있는 부대는 그런 생각했을 거고 프리고진의 생각 역시 굉장히 복잡하겠죠. 모스크바로 갔는데 이거 내 목표는 푸틴 대통령이 아닌데 푸틴이 아닌데 그다음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과연 모스크바를 진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플랜이 있느냐. 왜냐?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단체를 이끌면서 전투를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다기보다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고 그리고 그 전쟁이 나기 전까지 아프리카의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을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두 번째, 프리고진이 과연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고진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일단 확 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요 타이밍에 아마 벨라루스 대통령한테서 좀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루카셴코한테서 전화가 와서 이게 전화 한 통화로 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푸틴한테 경고를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루카셴코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프리고진도 푸틴 성격 알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전양반 시계 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프리고진이 원하는 건 굉장히 간단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병력을 물렸을 때 여기서 스톱하고 물렸을 때 과연 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걸 루카셴코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 네. 또 왜 했으며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고진이 뭐 푸틴한테 여러 번 전화했는데 푸틴이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푸틴이 전화 받으면 안 되죠. 여기서 푸틴이 전화 받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 게라시모프나 쇼이구가 전화 통화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서로 원수인데. 전혀 안 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재를 할 수 있는 중간 단계 러시아 내부 인물이 아닌 왜 지금 프리고진은 야 너네 전부 다 지금 대통령 빼놓고 전부 다 지금 나한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누가 컨택트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루카셴코하고도 프리고진하고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프리고진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그냥 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중간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루카셴코가 가장 적당하지 않았었을까. 네.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인물이 아닌 사람으로선. 네. 지금 그전에는 좀 소외됐던 그런 군사기지에 갑자기 텐트도 들어서고 하는 게 위성사진으로 막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여기서 루카셴코가 벨라루스 내에 이 바그너 용병 그룹을 키우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루카셴코는 바그너 그룹이나 러시아의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중재를 했을 뿐이지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푸틴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푸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 프리고진 괘씸하죠. 굉장히 괘씸하고 요즘 암살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러시아군 입장에서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카드를 버릴 수 있는 카드냐라고 생각해 봤을 땐 또 다르거든요. 왜? 러시아군 내에서 그동안 바그너 그룹만큼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대가 없어요. 특히 시가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버리기 힘든 카드예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얘네를 왜 벨라루스로 갔을까.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하고는 85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프리고진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바그너 그룹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바그너 그룹은 그동안 전투를 하면서 물론 러시아군의 병참 지원을 받았지만 거의 독립부대로 싸웠거든요. 독립부대로 이만큼 성과를 올렸다고 얘네들이.
러시아군하고 연계 작전 없이.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부대가 만약에 벨라루스에서 키우를 위협한다? 그럼 우크라이나로서는 엄청난 압박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고진 밑으로 적게는 만, 희망한다면 2만 정도의 병력이 만약에 프리고진 밑에 다시 모여서 바그너 그룹이 이 그룹이 벨라루스를 넘어서 키우로 진격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프론트 라인에서 러시아군 방어망을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껴놨던 결정적 예비 부대를 이 바그너 그룹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와, 지금 뭐 동부전선의 대치 상태는 네. 굉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병력을 빼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동부전선은 서로 참호를 파서 네. 상대방의 방어선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부는 좀 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 하면 또 저도 뭐 러시아 편든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원래 이게 반격 작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격 작전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판결임이 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3, 4일, 길게 봐도 일주일 안에 전선이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일주일 안에 예. 되게 짧은 예. 시간이군요.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크루스크 전차전에서도 나치 독일이 이 소련군의 방어망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게 이 방어망이 3중, 4중으로 돼 있는 걸 돌파를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했거든요. 그 강력했던 나치 독일군도 실패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을 모아서 결정적으로 반격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이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반격이 거의 한 달이 돼 간단 말이죠. 네. 근데 한 달이 돼 가는데 어떤 결정적으로 돌파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부에서 벨라루스 쪽에서 키우 쪽으로 병력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항상 말했던 우리는 결정적 예비 부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비 부대를 이 바그너 그룹 막기 위해서 북부로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프리고진을 푸틴이 어떻게 믿겠느냐. 심지어 이 서방 언론에서는 네. 푸틴이 프리고진의 암살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어느 게 지금 현재 더 가능한 쪽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만약에 프리고진이 죽는다. 범인은 푸틴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세계가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바그너 그룹이라는 이 굉장히 좋은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러시아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전투는 이게 저는 마지막 전투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위치한 사람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병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프리고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보다 훨씬 앞선 순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지 프리고진이 텔레그램에 얼굴을 비추고 네. 다음 전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프리고진이 주제 파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주제파? 예. 여기 어떤 부분으로 네, 봐야 그러니까 되는 예를 건가요? 들어서 내가 급한 성정에 욱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프리고진이 비선 실세잖아요. 네, 그렇죠.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죠. 네. 근데 정규 코스를 밟지 않은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자기만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제일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푸틴으로 돌아가서 푸틴 같은 경우에 적어도 리더십이나 어떤 러시아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큰 상처를 받은 게 아니냐 네.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 큰 상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이게 아무리 지금 뭐 푸틴이 독재자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 잘못됐으면 들고 일어나도 벌써 들고 일어났어야죠. 그렇죠. 그건 반전시 나오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푸틴 집권 이후에 이 전쟁 전까지 푸틴은 모든 국제적 분쟁, 어떤 그 국경 분쟁이나 이런 분쟁에 있어서 승리했거든요. 체첸도 승리했죠. 네.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체첸 승리했죠. 조지아는 승리하면서 오히려 조지아 전쟁에서는 2008년 승리하면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했어요, 푸틴이. 그리고 그때부터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푸틴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뭐 육성과 수출 이런 것들 덕분에 러시아 경제가 좀 나아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014년에 크림반도를 흡수함으로 해서 영토가 넓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국제적인 비난은 따로 치더라도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항상 국제적 분쟁에서 승리해갖고 우리의 영토를 넓힌 사람이에요. 네. 예. 더군다나 시리아 내전에서 들어가서도 굉장히 시리아 내전에서도 중동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선 그래 우리가 좀 독재에 약간 시달리고 언론도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하지만 보니까 사는 것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영토도 넓어지네. 네. 그러면 그렇게 비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푸틴을 지지합니까? 네,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건 있는데 뭐 그럭저럭 살만은 한 것 같아요. 뭐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쟁에 대한 어떤 여론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전쟁 좀 그만하지 하는 쪽도 이제 비등비등해져서 네. 예전에는 전쟁 계속하자 이게 많았는데 좀 비슷해진 거 보면 뭔가 그래도 러시아 내에서 약간의 변화는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서방의 제재가 이제 피부로 느껴지죠. 두 번째 불안감이 어떤 불안감이냐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작년에 한번 이제 예비군 30만 동원했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그러다 보면 동원을 또 할 것 같거든. 내가 또 끌려갈까 봐. 예, 또 이런 할 생각. 것 같거든. 네. 그래서 푸틴이 내년 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병력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얘기했죠. 야, 서방 제재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는 게 예전보다 좀 팍팍해지고 두 번째 언제 또 동원령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병든 부모님 병수발에 효자 없다고. 네. 이게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 염증이 나기 시작하죠. 시작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나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어떻게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서 전투를 중단하고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올해 안에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또 네. 서방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러시아도 내년 대선에서 푸틴이 뭐 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그것도 안전하게 네. 잘 되려면 올해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있겠네요. 내년 봄에는 우크라이나도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이 다 몰렸단, 그러니까 모든 네. 중요한 이벤트가 다 몰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길게 전쟁을 끌어가기 힘들어요. 이젠 거의 다 이제 미천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협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란 게 쉽게 말해서 휴전 협상을 해야 돼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해야 돼요. 휴전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그 전에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투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치열하고 비극적이고 엄청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